지난 시간에 이은 한국 사람 만들기 친일 개화파 2편 내용 전달을 위해 본래 책 구성과 조금 다르게 구성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1873년 조선을 지배하던 가장 강력한 권력자 흥선대원군이 실각합니다. 그가 물러난 이후 조선은 마침내 쇄국에서 외교로 전환 가능성을 품게 됩니다. 1874년 일부 대신들은 외교적 개국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몇 해 전 일본 서계 사건을 다시 꺼내 쟁점화했지만 누구도 일본 외교관을 어떻게 대우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 해 조선은 청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약 문제를 타진합니다. 청은 조용히 외교를 권유합니다. 조언을 받은 조정은 일본과 외교 정상화를 잠정 결의했지만 결의와 실행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여전히 위정척사파의 눈치를 보면서 결정을 미루고 또 미룹니다. 그러던 와중 박규수는 참지 못하고 이미 물러난 흥선대원군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박규수는 현실 앞에서 절박했고 고종은 우유부단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일본 정계의 실권자였던 오쿠보 도시미치는 정한론 여론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쿠보는 격정을 외교로 제어하려 했습니다. 조선 문제를 외교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그는 주중공사 모리 아리노리를 통해 청나라의 이용장에게 통보합니다. 조선과의 조약을 준비 중이다. 외교관 호의를 위해 군함을 파견할 것이다. 청은 이에 대해 형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용장의 경고는 말뿐이었습니다. 외교적 제지, 군사적 압박 모두 없었습니다. 청은 조선을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1875년 일본 군함 우뇨호가 강화도 해역에 출몰합니다. 그리고 포격, 우뇨호 사건. 우뇨호의 포성은 조선의 오랜 외교적 망설임을 끝장내는 일격이었습니다. 1876년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항이 아니었습니다. 중화질서를 이탈해 국제질서에 편입된 선언이었습니다.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시대의 규칙이 조선에 강제로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여전히 이 조약을 과거 교린 관계의 연장선으로 이해하였고 근대 외교와 주권 질서의 충격을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자 일본은 곧바로 조선의 수신사 파견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 요청은 단순한 외교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자신과 함께 갈 개화의 파트너로 삼고자 했습니다. 서구 열강에 맞서려면 같은 문명권의 이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선은 이 요청의 의미를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수신사란 과거 통신사의 연장선일 뿐 예를 주고받고 체면을 지키는 외교례의 문제로 이해했습니다. 수신사의 인선을 두고 고종은 고심을 거듭했고 결국 무난한 문신 김기수가 낙점되었습니다. 박규수는 깊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청보다 더 급진적으로 개화하고 있는 일본의 실상을 직접 보고 싶었지만 그의 바람은 끝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1877년 박규수는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가 품었던 개화의 이상은 다음 세대 개화파에게로 이어집니다. 일본은 1차 수신사 일행을 정성껏 환대하며 자신들의 근대화 성과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왕도 정치를 신봉하던 김기수의 눈에 일본의 부국강병은 사도였고 과학기술은 그저 잡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놀랐지만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충격받았지만 그 체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종의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무언가 배우고 돌아오길 바랐지만 김기수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1879년 조선은 일본과 맺은 불평등 조약의 여파로 무역 적자에 시달리게 됩니다. 조정 내부에서는 이 상태로 가다가는 국가 재정이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졌고 결국 조선은 다시 일본에 수신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합니다. 2차 수신사의 임무는 보다 구체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외교 예우를 넘어서 조선의 무역 조건과 관세 조정 문제를 협상하는 실질적 목적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김홍집이 단장으로 선발됩니다. 김홍집은 유연한 성격과 열린 사고를 가진 관리였습니다. 당시엔 개화파는 아니었지만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고 있었고 실리를 추구하는 관료였습니다. 김홍집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조선이 스스로 무역 조건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관세 협정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그가 전권대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합니다. 대신 일본은 그에게 의외의 제안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서양 외교관들을 만나보시오. 세계 정세를 직접 들을 기회가 될 것입니다. 김홍집은 처음에는 망설입니다. 유교적 거리감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 조선의 지식인으로서 서양인을 직접 만나는 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닌 가치관의 전환을 요구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대부분의 만남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가 여러 차례 방문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청국공사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인물을 만납니다. 바로 청의 외교 전략가 황준원. 황준원은 김홍집에게 조선 책략을 전달합니다. 이 책은 조선의 외교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안이 담긴 책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러시아의 남하를 경계하고 미국, 일본, 중국과의 외교적 연합을 통해 자강을 도모하라. 김홍집은 이 책을 통해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을 처음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 그는 일본에서 머물고 있던 불교 승려 출신의 이동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동인은 성리학 중심의 조선 사회에서 천시되던 존재였지만 일본 사회를 누구보다 깊이 관찰하고 있었고 개화의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김홍집은 그를 보며 천국만마를 얻은 것 같이 기뻐하고 같이 귀국합니다. 귀국한 김홍집은 조선 책략을 왕에게 바칩니다. 이 책은 단순한 외교 전략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외교 노선을 완전히 새롭게 짜는 청사진이 되었고 조정내 개화파들에게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고종은 이 책의 내용을 받아들여 이동인을 밀사로 임명하고 민간 차원의 유람단 파견을 허용합니다. 바로 1881년 조선 최초의 비공식 외교사절단 신사유람단이 구성됩니다. 그들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명분은 없지만 목적은 분명한 사절단.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관찰하고 조선의 생존을 위한 실질적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동인의 주선으로 유람단은 일본 각지의 관료, 교육기관, 군대, 산업 현장을 두루 방문합니다. 또한 이전과 달리 서양 외교관과의 만남도 적극적으로 추진됩니다. 두려움 대신 대면을 선택한 이들의 태도는 조선이 본격적으로 근대와 접촉한 첫 장면이 되었습니다. 이 유람단 중에는 어윤중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 개화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인물 후쿠자와 유키치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은 단순한 대담이 아니었습니다. 사상의 계승이었고 철학의 전수였습니다. 그 무렵 조선에서 가장 문제적 인물로 평가되는 김옥균도 일본을 방문합니다. 성리학을 공부했지만 유달리 불교에 호감을 가졌던 그는 불교를 매개로 일본 지도자들과 접촉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들 중 가장 결정적인 인물이 바로 후쿠자와 유키치였습니다. 후쿠자와는 김옥균의 고민과 결심을 듣고 적극적 협력을 약속합니다. 정신적 동맹의 성립, 조선 개화파는 마침내 사상적 기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개화의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자 이에 위기감을 느낀 위전처사파는 반격을 시도합니다. 그들은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항선으로 조정내 세력과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 반격에 편승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흥선대원군. 그는 몰래 정변을 모의했지만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며 결국 다시 실각의 길로 접어듭니다. 한편 개화 정책을 둘러싸고 고종과 민시척 쪽의 권력 남용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권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개화 정책을 정치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피해는 조선 군대에 집중되었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 서울 한복판이 불타고 왕실 친위 질서가 붕괴되며 정권의 기반이 무너집니다. 민시척족과 개화파는 몰락의 위기를 맞습니다. 이 혼란은 청나라에게 기회였습니다. 청은 즉시 군대를 파견하여 사태를 진압하고 조선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을 재확보합니다.
이제 청은 조선을 단순한 속방이 아닌 반식민지로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예전 중화제국이 조공만 받고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서구 제국주의처럼 청은 조선의 인사, 군사, 예산, 외교까지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후쿠자와 유키치는 조선 개화당을 조선 독립당이라 부르며 지지를 보냅니다. 그는 적어도 갑신정변 이전까지 무력을 통한 개입을 경계하며 민권, 자강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조선의 독립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김옥규는 후쿠자와로부터 근대 국가에 대한 철학을 전수받고 국민, 교육, 문명, 정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분노합니다. 이모군란 진압 과정에서 청나라가 흥선대원군을 납치하여 중국으로 끌고 간 사건. 다른 개화파는 대원군에 비판적이었지만 김옥규는 달랐습니다. 그는 대원군을 협력 가능한 개혁 파트너로 보았고 무엇보다 이 사건이 전통적인 내정 불간섭 원칙을 청 스스로 깨뜨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옥규는 이제 외교적 독립을 위한 결단을 내립니다. 서양 여러 국가와의 조약을 체결을 추진하며 조선의 국제적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려 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전략적 구상과도 일치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동반자로 만들고자 했고 김옥균의 구상은 이에 부합했습니다. 그러나 개화당 내부는 이미 분열되기 시작했고 민씨척 쪽은 청과의 협력을 통해 주도권을 장악합니다. 그 중심에는 민영익이 있었습니다. 한때 개화파로 분류되었던 민영익은 이제 민씨 일가로서 가문 보존을 택합니다. 그는 청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삼아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1884년 청나라가 프랑스와 베트남의 종주권을 두고 전쟁에 돌입합니다. 조선에 주둔하던 청군 3,000명 중 절반 이상이 철수하게 됩니다. 개화파는 이 순간을 기회로 봅니다. 일본 공사 다케조는 본국의 지시를 무시하고 개화파의 거사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거사는 실행됩니다. 갑신정변. 민씨척족과 그 협력자들은 제거되고 고종을 확보한 개화파는 14개조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그들은 왕실을 지키며 개혁을 주도하는 근대 입헌 국가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개화의 명분과 정치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계산은 틀렸습니다. 청군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조선으로 복귀했고 개화파를 보호하던 일본군 200명은 돌아온 청군 1500명 앞에 무력했습니다. 고종은 강화도로 파천하자는 개화파의 제안을 거부하며 개화파는 왕의 신뢰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개혁은 단 3일 만에 붕괴됩니다. 그들은 독립을 향해 달렸고 그 대가는 망명, 숙청 그리고 정치적 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3일은 조선이 처음으로 스스로 개혁을 시도한 날들이었고 이후 모든 격변은 이 짧은 실험 위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정변 실패 이후 일본은 조선이 실패했다고 판단했고 점점 태도를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개화파는 이러한 변화에 점점 더 절망에 빠져갑니다. 스승으로 믿었던 일본은 식민의 야욕을 드러냈고 왕도, 지배층도, 대중도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개인적 감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한국인의 뿌리 중 가장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먼저 근대를 꿈꾸었지만 왕도, 지배층도, 대중도, 심지어 스승에게조차 외면당한 사람들, 그들은 친일이라는 낙인을 뒤집어 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 속에서 다시 희망을 찾고자 했습니다. 문명의 근원으로 눈을 돌리며 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은 서구 문명을 탄생시킨 정신,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친일 개화파가 아니라 새로운 신을 품은 친미 기독교파로 변모해 갑니다. 그들은 쓰러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꾼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 만들기 다음 편 친미 기독교파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